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의 성장이 거침없이 빠릅니다. 특히 북한 방공망을 눈뜬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첨단 전자전기 사업이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자전기는 미국, 프랑스 정도의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블록원 개발을 의결하며 대한민국의 놀라운 개발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자전기는 적의 레이더 공격 신호를 수집하고 교란하는 기체로 미국 그라울러가 대표적인데요. 그라울러는 현존 최고의 스텔스기라고 불리는 F-22 전투기와의 가상 공중전에서 전파 교란을 활용해 격추하여 미공군 관계자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자전기 역시 이러한 그라울러와 같은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전자전기 개발을 통해 원거리 전자전 수행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적 핵심 전력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데 아군 전투기의 생존성과 합동작전 능력을 높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1단계 전자전기 개발 기간은 8년으로 2032년 전자전기가 민간에 공개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현재 추세를 보았을 때 전자전기 개발 완료가 머지 않았다는 추론이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전자장비와 교란장치를 이용해 대공 레이더를 무력화시키는 KF-21 전자전기를 독자 개발하는 것도 놀라운데 빠르게 이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미국 CNN은 대한민국 KF-21 전투기를 단독 보도하며 한국이 방산강국으로 발돋움을 시작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CNN은 한국이 4.5세대급 KF-21 보라매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놀라운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를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한국산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재 70%가량 국산화된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한국이 항공기 생산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라며 한국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출시해 군사항공 거인의 독점적 클럽에 합류하고 최고의 수출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희망하는 52억 달러 규모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력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요. 사실 KF-21 전투기는 설계에서부터 처음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미래를 생각하며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KF-21 전투기의 연계 델타 비행을 보더라도 한국산 전투기의 확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보를 본다면 비공개 시험을 통해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비밀무기에 대한 성능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KF-21 무기 플랫폼에 국산 A사 레이더 및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게 되며 이탈리아 최대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협력하는 모습까지 보이자 시큰둥했던 유럽 국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 신뢰성 보장에 중요한 가동률까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황무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민국 공군, 한국과학기술원은 주변국들에게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기독립국으로 만들기 위해 6세대 스텔스 기술을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상당한 비율로 KF-21 보라매가 기반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5.5세대 방공 소프트웨어 체계인 K-링크 시스템이 작년 대비 개발 성과와 발전 가능성에 대해 높은 수치를 얻어 전 세계 방산 강대국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정립된 6세대 전투기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 마하3 이상의 극초음속 엔진,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360도 공격이 가능한 레이저 무기, 스텔스 성능과 고용량 네트워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신뢰를 받는 부분은 바로 스텔스 성능과 무인 기능입니다. 스텔스 성능은 세계에서 기조를 삼는 스텔스 도료 개발은 물론이고 다양한 스텔스 복합 소재 개발 및 앞서 말했던 덕컴 장치 역시 국산화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분야도 대한민국은 최선두를 달리며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KF-21 전자전기 역시 애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KF-21 복좌기 동시개발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단저기에서 복좌기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좌석을 하나 더 만든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공간과 강화된 공간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전투기의 중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기의 콕핏하면 떠오르는 복잡한 컨트롤러는 물론이고 파일럿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신 시스템,
산소 공급 시스템, 비상탈출 장치 등 상당한 추가 장비가 필요한 탓입니다. 이는 곧 전투기의 공기역학 설계를 완전히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KF-21처럼 완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단자형과 더불어 복좌형까지 개발하는 것은 정말 드문 사례입니다. 이로 인해 고생했을 연구원들을 생각하면 존경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KF-21 전투기는 급하게 단자형과 복좌형을 동시 개발한 것일까요? 현대전에서 복좌형 전투기는 차츰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전자계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단일 조종사만으로도 공대공은 물론 공대지, 공대함 임무에 모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굳이 설계가 더 어렵고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까지 높은 복좌형 전투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군사 장비는 무엇보다 효율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복좌기는 스텔스 설계마저 복잡합니다. 심지어 조종석을 하나 더 추가한 탓에 외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게다가 인적 자원이 감소 중인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양성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파일럿인데 전투기 하나에 2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것보다는 당연히 전투기 하나당 1명의 파일럿을 태우는 게 이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KF-21 복좌형 기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KF-21 전투기가 가장 먼저 선보일 새로운 모습이 바로 전자전기이기 때문입니다. 전자전기란 이름 그대로 적의 전자 시스템을 방해, 무력화하거나 자신의 전자 시스템을 보호하는 전자전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를 말하는데요. 시각에 따라선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는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기체입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 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정보인데 미사일이나 포탄이 아무리 강하고 비축량이 많더라도 정작 목표 지점을 모르면 전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전은 이 정보를 얻고 지키기 위한 행위 일체를 가리키는데 전자전기는 이런 전자전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전술기입니다. 적의 정보 수집 및 통신 능력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하거나 교란시켜 우방항공기 지상부대의 생존성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적의 방공 레이더를 전자전 공격으로 무력화하거나 대명사 미사일로 확산할 수 있다면 아군의 전투기는 아무런 방해 없이 적국의 영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자 장비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우리 연구진이 KF-21 전투기의 복좌형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전자장비 때문입니다. 전자장비는 적의 레이더, 통신 시스템, 그리고 다른 전자장비들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러한 임무는 다양한 전자전 장비의 동시 조작을 필요로 하는데요. 수송기를 기반으로 만든 대형 전자장비 장비인 스탠드오프를 제외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전장의 최전선에서 복잡한 기동과 함께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해야 하는 전투기 기반 에스코트 제머의 경우 파일럿 한 명이 모든 조작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좌형 전자전기는 조종사와 함께 전자전 장비 EWO로 구성되며 조종사는 항공기의 비행을 담당하고 EWO는 전자전 장비의 운영과 관련 임무를 수행합니다. 복좌형 전투기의 조종사와 무장통제사가 동반 탑승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다만 물리적 타격 임무 수행이 전자계통의 발달로 단순해졌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무장통제사의 필요성이 줄어든 반면 전자장비는 여전히 복잡한 조작 때문에 EWO가 필요한데요. 게다가 전자전 임무는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전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복좌형 설계는 한 명의 승무원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전자전 장비를 조작하는 동안 다른 승무원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신속 대응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현대 전자전의 규모는 눈앞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기 때문에 에스코트 제머라 할지라 하더라도 다른 항공기 지상 부대의 전략 자산과 복잡한 통신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현대 전자전은 하나의 전자전기가 전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부대 간의 영역 싸움에 가까우며 미사일이 빗발치는 전장에서 전투기 파일럿이 초음 속 기동과 함께 이 모든 걸 수행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연구진은 국산 전투기를 처음 만드는 순간부터 복좌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본형의 실전기체가 완전히 양산되기도 전인데 개량형인 전자전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공표한 시점을 고려할 때 이미 전자전기 개발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전은 점점 인간의 조종 기술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기에 그만큼 전자전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극초음 속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중력 가속도는 수십 주를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유도 기능까지 발전하고 있어 이제는 어중간한 기만 체계로는 따돌리는 것조차 불가능할 지경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사일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한계는 뚜렷합니다. 미사일 자체를 기만하는 것보다 차라리 적 전투기나 미사일 부대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전자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자전기 개발으로 새로운 체계 개발에 앞장서며 한국을 항공강대국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이를 비롯해 한국은 6세대 전투기 개발 역시 매진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놀랍습니다. 5개월째 이어지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레이저 무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대체로 1개에서 3개 정도의 풍선이 10kg가량의 쓰레기 봉투를 매달고 있는 형태이며 비행 고도는 약 3km, 속도는 초당 5m 정도로 내용물은 아직까진 그리 위험하지 않은 생활 쓰레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한 맞대응으로 쓰레기 풍선을 살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북한의 전략은 비용 대비 효과가 상당합니다. 특히 언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곤혹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이 쓰레기 풍선에 대응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격추시키기 위해 소총으로는 사거리가 어려우며 적어도 대공화기를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잇따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어렵습니다. 당장은 쓰레기 풍선의 낙하를 기다렸다 수거하는 방법이 최선이라 볼 수 있는데요. 걱정스러운 점은 쓰레기 풍선이 향후 드론처럼 공격용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점차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는 고도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발견됩니다. 낙하를 위한 기폭장치나 발열 타이머가 공장이나 산불의 화재를 야기하며 일정 고도에 이르면 자탄이 분리되는 다탄도 미사일을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민군의 위협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최선의 대응책이 바로 레이저 무기입니다.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는 것처럼 강력한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목표물에 집속시키면 흡수된 빛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목표물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최초의 레이저 대공 무기 배치를 마쳤으며 현재 이를 실전 적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는 한국산 레이저 대공무기 시스템을 기존 계획보다 2년이나 앞당겨 개발에 성공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을 시작한 이래 단지 4년 만에 레이저 대공무기 개발에 성공한 것이며 시험평가에서 3km 밖 무인기 30대를 모두 명중시키며 100% 요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 성능은 놀라운 신뢰성을 자랑하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이 잘하는 것은 성능 개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른 생산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레이저 대공 무기는 소형 무인기와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20kW 출력으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발사되어 연속 타격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한화에서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 1회 발사 비용은 2,000원가량으로 아이언 돔과 비교돼야 될 정도로 저렴합니다. 이는 레이저 무기 중에서도 최저 수준으로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개발한 레이저 대공무기는 전기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용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무기체계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을 대한민국 레이저 대공무기로 막았다만 단 50만 원을 사용해 모든 드론을 요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레이저 무기를 빠르게 개발한 계기는 2022년 북한의 무인기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서울 하늘을 날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큰 충격을 받았고 무인기 대응 정책을 빠르게 내놓았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레이저 기술을 탑재한 KF-21 진화 모델을 통해 레이더 탐지 후 적기를 즉각 격추할 능력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결국 2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의 전방부대 전력화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3월 백령도 해병대 유교단 방공 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의 궤비행체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경고 사격을 하였음에도 남하하는 비행체를 순식간에 폭파시켜버렸습니다. 한국의 레이저 무기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목표를 즉각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중력과 대기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더욱 무시무시한 무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정밀도가 높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는 운동역학적 탄도 계산이 필요 없이 직전하는 레이저의 특성 덕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개발한 블록원은 20kW급 출력의 사거리 2에서 3km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앞서 말했듯 요격률은 100%에 달합니다. 특히 발사 비용도 2,000원으로 전 세계 최저이기 때문에 당장 위협되는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을 격추시키기 알맞은데요.
이와 함께 군에서는 더 높은 30kW급 출력의 트럭에 탑재되어 이동 가능한 기동형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2 드론뿐 아니라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며 해군 전투함과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100kW급 블록3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블록3입니다. 항공기 탑재형 레이저 무기라 함은 우리 국산 전투기 KF-21 전투기에 레이저 무기가 탑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대공 레이저 무기 개발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KF-21 전투기의 무기도 레이저 무기와 비슷한 결로 그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대공 레이저를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빠른 속도이며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의 실전 배치를 선언한 것입니다. 전 세계 방위산업체들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당당한 발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기대되는 내용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무기 역시 레이저 무기에 가깝게 개량되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인데요. 가장 먼저 KF-21 전투기에 탑재될 훈련 장비 국산화까지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KF-21뿐만 아니라 FA-50과 같은 전술형 경전투기의 훈련 가치를 높이는 데도 이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며 전장 정보 수집 기술인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와 다중빔 안테나 기술까지도 완벽히 국산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 국내 군사 전문가들까지 경악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기반의 유무인 복합 체계의 전술적 구현을 진행할 기반 기술이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6세대급 전투기를 보유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에 사용될 다출저 영상 융합 체계의 전력화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작전 탐지 교란 파괴 방어를 수행하기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 정책, 영상 정보 처리 및 분산 능력을 향상시켜 효과적인 표적 타격 작전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다출처 영상 융합 체계는 전자광학 적외선 센서 등에서 수집된 대규모 정찰 영상을 통합 및 융합 처리하고 신뢰성이 보장된 표적 영상 정보를 생성하여 각 전장 관리 정보 체계에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하나의 안테나로 4개의 무기체계와 독립적인 통신망 구출을 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다중빔 안테나를 제작했습니다. 한국형 기술은 다수의 타일형 다중빔 안테나를 원통형으로 배열하는 능동위상 배열 방식을 사용해 360도 방향으로 다양한 대상과 자유롭게 통신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이는 전파 방해와 악천후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무인기의 작전 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통신 능력까지 비약적으로 상승시킬 것을 공표했습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중빔 안테나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유인 및 무인기, 함정, 위성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초고속 정밀통신 무기체계 개발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이로써 KF-21은 무인전투기와 함께 초고속 정밀통신의 발판까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KF-21 전투기가 레이저 무기 장착의 발판을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전력화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추가 실험이 진행되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30여 년간 산업용, 의료용, 국방용 레이저 관련 각종 융복합 연구를 통해 첨단 레이저 산업을 개척해왔습니다. 특히 첨단 소재 관련 광센서 관련 응용 연구와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힘을 쓰고 있으며 레이저 기술 응용의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6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앞서 5.5세대급 전투기 KF-21EX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함께 기술 협력을 이루어 KF-21 최종 진화형인 6세대 전투기까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6세대 전투기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자체 버전의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러시아, 중국 정도인데요. 이 중 유럽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추진하는 글로벌 전투 항공 프로그램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난관에 부딪힌 상태이며 그로 인해 새로운 국가의 영입을 바라고 있는데요. 프로젝트에 합류하길 바라는 1순위 영입 국가가 바로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유럽 내에서는 작은 국가이지만 전투기 역사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동맹들과의 방침을 고수하면서 군수산업 육성을 주력했는데 그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 수 있는 무기 수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4세대 전투기는 사브가 만든 그리펜 전투기로
이는 굉장한 가성비를 자랑하며 다목적성과 완성도 측면에서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라질 공군이 스웨덴 그리펜 36대를 도입했고 체코, 헝가리, 남아공, 태국 등이 해당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방산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를 제작할 때 하나같이 KF-21 전투기의 최대 경쟁자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스웨덴이 KF-21 전투기와 6세대 공동 개발을 희망한다고 제안해온 것인데요. 지난 6일 스웨덴 국방조달본부는 스웨덴 한국우주업체 사보와 차기 전투기에 대한 연구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동안 유럽에서 진행하는 6세대 프로젝트에서는 스웨덴 참여를 촉구하는 제안이 무수했습니다만 유럽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스웨덴이 한국과의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의사를 밝힌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특히 유럽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유라시아 타임스에서는 스웨덴의 행보에 대해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자신들만의 연합으로 미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며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국적 협력이라는 것은 개발 비용을 나누고 수요를 맞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법인데 현재 KF-21 전투기 공동개발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같은 기술력도 신뢰도도 없는 국가가 아닌 스웨덴과 같은 높은 기술 수준과 신뢰를 갖춘 국가라면 분명 큰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국산 전투기 개발 반대파들은 처음부터 다른 방산 선진국들은 5세대, 6세대를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9세대적이라 비판했으나 한국은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5세대까지는 독자 개발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겠지만 6세대는 반드시 공동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6세대 전투기는 개발 자체가 까다로운 만큼 분담금만 내주는 국가가 아니라 개발비를 포함해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참여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스웨덴이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서로가 윈윈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가 개발된다면 이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지 않겠지만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까지는 유럽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의 판매 물량을 스웨덴에서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진행하며 수출 효과를 이어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 수출과 중동, 남미 지역까지 공동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한국과 함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그동안 스웨덴이 한국과 방산 측면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왔다는 점을 알리며 서로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에 방한 이유는 스웨덴이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한 중 한국군 카운터파트들을 만나면서 방위산업 관련 협의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것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스웨덴 합동작전본부장은 한국과의 협력이 여러 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은 양국 간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며 한국의 군사 및 방산에 대한 그의 믿음은 두텁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과 방위산업 관련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당당히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산협력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군사레이더, 잠수함, 전투기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6세대 전투기 개발 산업에 대한 협의사항이 분명히 오갔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방산이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스웨덴의 전투기 사업 참여는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군사 선진국에 비해 시작은 늦었지만 도약하는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로 빠릅니다. 이미 레이저 무기 개발의 기초를 모두 이루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KF-21 전투기에 적용하여 더욱 뛰어난 수준의 무장을 이루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최근 공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당당히 공개하며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전투 능력을 민간에 선보였는데 최근에는 6세대급 공격수단이라고 불리는 KF-21 전투기용 레이저 요격 무기 개발 성과까지 드러났다는 것에 세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탑재되는 레이저 요격 시스템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는 미사일 자체를 격추하는 것이 아닌 미사일의 적외선 탐색기를 강력한 적외선 신호로 교란하여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6세대 전투기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고에너지 지향성 에너지 무기는
미사일의 탐색기나 구동계를 파괴시켜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 6세대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인 레이저 광학병기 장착의 청사진이 그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우리 국민들은 우리 무기 기업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